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저는 요번 외환 전문역 2025년 3월 시험에 대한 출제 경향 분석 강의를 진행할 손재용이라고 합니다. 예,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그럼 내용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예. 일단 자격 시험 왔는데요. 이게 나오는 순간 여러분께서 뭐 내가 알고 있는데 왜 또 이러실 수 있을까봐 굉장히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그죠? 예, 실제 어떤 문제가 출제됐고 이걸 원하시잖아요. 잘 알고 있으니까 금방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빨리만 하고요. 예, 그래서 금융연수원에서 주관하는 거고요. 시험 일정은 1년에 3회를 보고 있습니다. 문항수는요, 요게 특징입니다. 100점인데요. 100점 만점인데 80문항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2점짜리가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1점인데 2점짜리 문제가 좀 섞여 있어서 80문항인데 100점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합격 기준입니다. 그래서 응시 과목별로 정답 비율이 40% 이상이 돼야 되고요. 요게 과락 기준이죠. 과락이고요. 전체는 60% 이상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 돼야 합격인데 과락이 없어야 된다. 그쵸? 예,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네, 다음에 보시면 시험 과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외환 전문역 1종이죠. 그래서 3개 과목으로 되어 있고요. 요게 우리가 흔히 1과목, 2과목, 3과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환관리 실무라는 제1과목에서 무려 50점, 절반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환 거래 실무가 30점, 환리스크 관리가 20점, 이렇게 해서 10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대하고 기대하시던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는가 그거죠. 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이죠. 외환관리 실무입니다. 35문항이 출제됐습니다. 근데 50점이니까 그 중에 2점짜리 문제들이 섞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무래도 주로 사례 문제, 사례가 있다거나 조금 난이도가 높고 긴 문제들 이런 것들이 주로 2점짜리가 많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문제는요. 다자간 상계 시 신고기관에 대한 문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상계를 할 때 그 다국적 기업 있죠? 다국적 기업 본지사간 하는 경우 다자간 상계, 이럴 때는 한국은행 신고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게 사례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다국적 기업의 본사, 그쵸? 미국 본사, 한국 지사, 중국 지사 이렇게 해서 하는데 상계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차액만 정산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국적 기업의 다자간 상계구나. 그러면 하는 신고네. 이렇게 알면 답을 구할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외은에 그냥 제가 편의적으로 외국환은행은 외은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은 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은의 외국환 신고 확인 필증 발행 교부 대상에 관한 문제죠. 요거는 여러 번 강조한 내용입니다. 예, 일반 해외 여행 경비에는 이게 대상이 아닌 거죠. 예, 다음 환전 업무 등록 및 환전 영업자의 업무 범위입니다. 환전 영업자에 관한 건데 여기서 외국환에 매입하고 매각에 관한 문제였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강의 시간에 강조했죠. 예, 우리가 분위기가 어떻다, 그렇죠? 외국환을 매입하는 거는 어때요? 별다른 규제가 없다. 매각할 때는 어때요? 규제가 있다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환을 매입할 때는 규제가 별로 없죠.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소액 해외 송금업자 지급 및 수령 가능 금액입니다. 그래서 건당 얼마, 연간 얼마 한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요거는 그냥 구체적인 숫자로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한 사후 관리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어디서 출제가 됐냐면, 청산금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해외 직접 투자를 했어요. 청산이 뭐예요? 다 정리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 다 정리한다, 땡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청산금이잖아요. 그러면 청산금은 언제 가지고 들어와야 되느냐 이거였어요. 예,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예, 청산금이 들어오면 다른 생각 나기 전에
바로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 이런 예를 들었어요. 예,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는 사례들이거든요. 예, 그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청산금이 들어왔는데 들어오게 되면 그 예를 들어 이제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은요 다 몇 달 후에 하면 되거든요. 몇 달 후에 신고하고 그러면 돼요. 근데 청산금은 일단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돈이 들어왔으면 딴 생각 나기 전에 빨리 가지고 들어와라. 그렇게 해놨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즉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를 물어봤습니다. 시험에. 그 다음에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이죠. 우리 교재 기본서 맨 끝에 있는, 그죠? 예, 그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강조했습니다. 요런 내용들. 외국 인수 수입. 이런 것들이, 그죠? 어떠한 거다 딱 나오면 이게 뭐에 해당하는지, 이런 걸 묻는 문제가 엄청 잘 나온다. 바로 그 문제가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제3자 지급 등의 방법 중 한국은행 신고 대상 거래는 뭐냐라는 거였어요. 그럼 여러분, 제3자 지급 관련해서 뭐가 제일 떠올라요? 그쵸? 신고 예외 사항 중에, 그쵸?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살 때 부동산 중개인에게 돈을 보내는 경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신고 예외 사항이죠. 그래서 이제 그 보기 4개 중에 이제 그렇게 신고 예외가 3가지가 있었어요. 3가지가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 신고 예외 3가지가 다 이제 수업 시간 이런 데 강조했던 거라서 예, 딱 아까 그런 수준이에요. 예,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그죠? 부동산 중개인에게 보내는 경우 이런 게 이제 3개가 있으니까 그거는 신고 예외잖아요. 예, 그거 빼고 나머지 일반적인 제3자 지급 중에 한국은행 총재 신고 대상, 규제 대상이 있었다라는 거죠. 다음입니다. 해외 직접 투자 시 외국환은행 신고 사항에 해당하는 투자 한도액이죠. 그럼 여러분 이게 뭐가 있을까? 예, 이거는 한도가 없죠. 그렇죠. 상한선이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현대차 이런 데 뭐 31조를 투자한다 그러죠. 미국에. 그렇습니다. 상한선 없죠. 상한선 없습니다. 그 얘기였고요. 외국인 직접 투자 최저 투자 금액 및 투자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제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죠. 예,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할 때 그때 최저 투자 금액 얼마 이상이고 몇 프로 이상 예,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 그거를 물어봤습니다. 구체적인 숫자. 네. 그다음에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를 취급하는 기관입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가 들어왔을 때 취급하는 기관이 어디냐 이제 이런 문제였고, 그다음에 거주자가 회원권을 비거주자에게 매각하고 매각 자금을 외은을 통해 국내로 회수하는 경우 신고 기관은 어디냐라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다 헷갈려요. 시험 봐본 분 아시겠죠? 되게 많잖아요. 경우의 케이스가. 그래서 제가 그랬죠. 강의를 듣고 어때요? 그쵸? 그 분위기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도의 취지나. 한번 우리가 쭉 읽어보면서 분위기 파악해볼까요? 거주자가 골프회원권 같은 거를 예, 비거주자에게 매각하고 매각까지는 여기까지는 괜찮네요. 예, 매입하는 게 아니라 매각하는 거니까 매각하면 이제 돈을 받아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별로 달러가 나갈 게 없네요. 매각 자금을 외은을 통해 착하네요. 그렇죠? 예, 정상적인 루트를 다 밟아오는 거잖아요. 국내로 회수했어요. 어떻습니까? 박수. 좋은 거죠. 예, 신고 예외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할 때 일일이 뭐는 신고 예외고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닙니다. 전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다 헷갈립니다. 다음, 해외 여행 경비 지급 절차에서 보면 단체 해외 여행 경비 지급에서 요거는 어때요? 지정거래 외은은 아니죠. 지정거래 외은을 통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정거래 외연을 통한 것들 따로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는 해당이 안 됐죠. 그 다음에 현지 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는 수혜 대상자에 대한 구분이었어요. 그래서 해외 사무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거였습니다. 답은 예, 그거를 묻는 문제였고요. 예. 그 다음에 거주자가 10만 불 초과하는 해외 차입을 할 때 신고 기관은 어디냐. 네, 이런 문제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 나와요. 이게 왜 굉장히 어렵냐면요. 일단 굉장히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해외 차입을 하거나 또는 해외에 이제
얘 대출을 해줄 때 있잖아요. 일단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외은이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거주자가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달라요. 그렇죠? 예, 그리고 원화로 하는 경우가 있고 외화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차입하고 대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보증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케이스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요 것들을 다 비교하면서 보셔야 헷갈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 그다음에 송금 방식 무역 거래 시 증빙 서류 제출 면제 대상 금액이다. 그렇죠? 얼마 기준으로 면제가 되고 이런 내용이었죠. 예. 그다음에 기재부 장관의 외국환 업무가 위탁되는 기관이 아닌 것은이죠. 예, 너무나 그죠? 국세청은 아니잖아요. 저 그거를 물어봤었고요. 예, 그 외에 뭐 관세청이나 이런 데는 그죠? 예, 위탁이 되고 국세청이 아니죠. 예, 그다음에 거주자와 비거 간 그쵸 금전 대차할 때 그쵸 거주자와 비거주자 예 금전 대차할 때 신고 기관이 어디냐 사례나 금액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가 안 되면 상당히 헷갈린다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기타 자본 거래 예 보면 예 외은 신고 대상인지 여부였는데요. 예 물품 임대차 계약 금액이 얼마를 기준으로 그쵸 예 구체적인 숫자를 알아야 풀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상속 및 증여 거래 중에 어느 게 신고 대상 거래냐라는 문제였어요. 요것도 이해를 제대로 하면 어려울 게 없었습니다. 일단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죠? 제가? 네, 여기서 일단은 돈이 나가는 건 문제다. 들어오는 건 별 문제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거주자한테 거주자가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거는 뭐예요? 오, 콜. 오케이. 좋아, 좋아. 뭐 그건 규제할 게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거주자가 비거주자한테 상속이나 증여를 해주는 거, 예, 제 돈이 나가는 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상속이라는 것은 어때요? 예, 죽는 사람의 마지막 소원이기 때문에 상속은 규제하지 않는다. 상속은 신고하지 않고 예, 증여를 할 경우는 그거는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을 예, 그렇게 하면 뭐 아주 쉽게 이해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1과목 총평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상급 문제가 1개 있었고요. 중급이 12개, 나머지 22개는 하급 난이도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너무 쉽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여러 게시판에 가보면 엄청 어려웠다 이런 글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요. 간단합니다. 기본서 강의 수강했을 때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기본서 강의 수강자 기준으로의 난이도고요. 당연히 뭐 공부를 이거보다 안 하신 분들은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헷갈릴 만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단순 암기를 했다가는 정신이 없거든요. 예, 그런 거 말고 이제 기본서 강의를 제대로 수강하신 분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단순 암기 방식으로 접근했을 경우는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들이 다수 있었어요. 예, 단순 암기만 예를 들어서 뭐 요약된 내용으로 단순 암기만 하고 예 그렇게 하신 분들은 이제 당연히 훨씬 어려웠을 겁니다. 이거보다. 그 다음에 규정의 취지를 이해하면 쉽게 풀 수 있는 아까 그런 문제들이 많았다라는 거고요. 기본서 중심으로 선행합승 한 후 기출 유형 문제로 마무리하는 것을 추천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더불어서 이제 1과목 강의 같은 경우는 예 물론 이제 2, 3과목도 마찬가지긴 하는데 특히 1과목의 경우는 기본서를 추천드립니다. 기본서 강의를. 예,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선생님 너무 저희들의 입장을 몰라주시네요. 그렇죠? 예, 저희들이 얼마나 시간이 없고 바빠서 기본서를 도저히 보기가 어려워서 다른 많은 자격증들은 그렇죠? 뭐 파생이라든가 펀드 이런 것들 기본서 없이 저희가 공부해서 붙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투자운용사라든가. 예. 그런데요, 제가 이제 저는 자격증을 지금도 8개를 현재 강의하고 있고요. 과거 했던 것까지 하시면 10몇 개를 강의해. 거의 뭐 금융자격증은 거의 안 해본 게 없을 정도였습니다. 예, 그런데 확실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제가 그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본서 강의 수강을 제가 권유하는 경우는요. 현재 강의하고 있는 8개 금융자격증 중에 요거 하나만입니다. 예. 이것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예, 다른 자격증 할 때는 기본서를 반드시 강의를 듣고 하세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예, 오히려 형평권 하면 된다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외환 전문역 일종의 1과목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물론 이상 과목도 기본서 하시는 걸 장려 드립니다만 1과목은 꼭 하시는 게 좋다. 왜 그러냐? 그 이유로 지금부터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험 난이도가 높은 편이에요. 예,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합격 점수가 낮은데도 합격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원래 합격 점수가 낮으면 합격률이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더 낮아요.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투자자산운용사와 외환전문역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임의로 뽑은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 금융자격증 중에 제일 많이 응시하는 게 투자자산운용사고 두 번째로 많이 응시하는 게 외환전문역입니다. 그래서 1등하고 2등을 비교한 거니까 제가 막 임의로 추출하는 게 아닙니다. 합격 점수입니다. 이거 70점, 이건 60점이죠. 외환전문역이 더 낮아요. 예, 그런데 2024년 합격률입니다. 이것도 신뢰도가 높은 게 시험을 한 번 본 게 아니라 3번씩 봤거든요. 예, 그거를 평균한 거니까. 그리고 제가 뭐 그 전에 2023년, 2022년 이렇게 앞으로 쭉 가도 합격률이 이거와 비슷합니다. 그러면 합격률은 어떠냐? 거의 40%입니다. 투자자산운용사가 70점인데. 그렇죠? 예, 근데 외환전문역은 이거보다 10점이나 낮으면 보통 사실 웬만한 시험 보면 이 사이에 되게 많죠? 60몇 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이 여기 다 붙거든요. 외환전문역은. 그래도 27%입니다. 예. 아시겠죠? 이걸 보면은 그렇죠? 예. 시험 난이도가 높다.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본서를 공부 제대로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상중하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유가. 그래서 1과목의 비중이 그럼 이제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근데 기본서가 너무 많아서요. 예,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1과목 비중이 전체 배점의 절반을 차지해요. 사실 1과목을 잘 공부해두면 절반도 좀 넘어 맞출 수가 있죠. 2과목에도 1과목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분량이 적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예, 이게 특징입니다. 분량이 적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심정을 잘 알죠. 분량이 됐다 많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어쩔 수 없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권 외환관리 실무라는 1과목 교재가 한 4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예, 근데 뒤에 있는 양식 빼고 양식은 이제 보는 게 아니니까 400페이지 내용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공부 안 해도 되는 게 한 100페이지 되거든요. 그러면 학습해야 하는 실질적인 양은 300여 페이지에 불과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과목은 내용이 대부분 법규나 규정이기 때문에 기본서 문장이 그대로 시험에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헷갈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요건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8개 금융자격증 중에 이렇게 기본서를 꼭 하시라 얘기 드린 게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요 자격증 1과목은 제가 꼭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 과목도 하시라 이거죠. 특히 1과목은 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2과목의 주요 출제 유형입니다. 외국환 거래 실무 25문항입니다. 외국환 거래법령상 신고가 필요한 거래. 아까 이제 1과목하고 겹치겠죠, 내용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실무적인 부분. 외국환 대사업무 미달환의 사후 관리. 그 다음 미달환에서 이제 많이 나왔네요. 그 다음 외화 예금 거래 특징. 그 다음에 대외 계정의 예수 가능 대상. 이것도 1과목하고 어느 정도 겹칠 수가 있습니다. 1과목에서 이제 대외 계정 이런 거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외국환 매입 시 입증 서류 제출이 생략되는 거래. 그 다음에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외국 통화 매각 사유. 그렇죠. 여기서 결국은 요 세 문제 정도 제외하고는 1과목하고 내용이 많이 겹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발 송금, 타발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거 업무 처리 절차. 수출 기업의 환 리스크 해지를 위한 거래. 그 다음에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의 의무, 환가료에 대해서. 그 다음 외국환 회계의 특징, 일반 회계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 다음에 경과 계정과 결제 계정 구분. 그 다음 미결제 외환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래. 예, 이 부분은 이제 아주 실무적인 내용이다. 이쪽에 있어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외국환 업무 컴플라이언스, 약간 감사 같은 기능이죠. 그래서 혐의 거래 보고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아마 금융기관에 계신 분들은 좀 익숙한 내용일 거고요. 내국 신용장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평입니다. 전반적인 난이도는 2과목 평이했지만 일부 복합적인 유형이 출제되어서 다소 까다롭게 느껴질 수가 있고요.
중요 포인트로 강의 중 언급했던 부분에서 대부분 출제되어서 강의를 충실히 수강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뭐 주요 키워드는 이런 것들이 키워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제3과목입니다. 주요 출제 내용이죠. 환리스크 관리 20문항입니다. 외환시장의 특징과 외환시장 참가자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현물환 거래와 선물환 거래 결제일 구분, 그렇죠? 뭐 몇 거래일 이유가 선물환 거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내용은 1과목에서도 이번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거의 두 개 과목에서 거의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다음에 환 리스크가 증가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다음에 환 리스크의 유형입니다. 영업환과 거래환 리스크 구분. 그다음 외화를 차입한 기업이 환율 상승을 예상하는 경우 해지 방법.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파생 자문인 이런 데서도 좀 했던 내용들이죠. 미 달러 통화 선물과 일반 선물환 거래를 비교하는 거. 그다음에 신뢰 수준 95%에서 일일 바가 100만 원일 경우에 대한 설명, 리스크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프레드에 관한 거, 그다음에 스왑에 관한 거죠. 외환 스왑과 통화 스왑에 관한 내용들. 통화 스왑에서 좀 많이 나왔네요. 통화 스왑과 외환 스왑을 비교하는 내용. 그다음에 옵션 프리미엄이 커지는 이유. 장외 통화 옵션 전략 키코 거래라고 해서 이 부분은 약간 파생 자문인 좀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 포인트 위주로 출제되어서 평이한 난이도였고요. 일부 사례형 문제 한두 개가 다소 까다롭고 중요 규정을 이해하고 있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정도고요. 이런 것들이 주요 키워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합격 전략입니다. 먼저 학습 전략은 말씀드렸지만 기본서 없이 문제풀이만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문이 기본서 문구를 바탕으로 출제되므로 익숙해지려면 기본서로 학습하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시간이 그렇게 더 많이 특별히 많이 소요되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다 여러분의 지금 바쁜 과정 아닙니까? 추긴 쪼개서 하시는 거 다 알고 그런 걸 감안해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강의 수강을 통한 흐름 이해 후 암기한다. 단순 암기라면 막 헷갈립니다. 그다음에 광범위한 부분에서 골고루 출제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나 구석에서 출제된 문제보다는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중요 포인트 학습에 집중해라는 거고요. 교재를 이제 나중에 이제 단권화를 할 필요가 있다. 시험 직전에는. 그래서 보면 저희 와우패스 문제집이 충분한 이유다라는 거죠. 최근 예스24에 월간 베스트셀러 이런 거 들어오면 이제 1위입니다. 25년. 거의 항상 1위였어요. 거의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계속 1위였던 것 같은데. 이거는 뭐냐면 1위 이런 게 아니라 판매 지수라는 게 나오죠. 거기 가면. 그렇죠? 그거 보시면은 외환 전문역 이렇게 딱 치면 판매 지수가 월등히 많이 판매되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24년간 기출 문제를 분석해온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도 기출 문제 분석해서 이렇게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작년에도 해드렸던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험 합격에 충분한 설명과 해설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집만 가지고는 또 양이 이제 문제는만 가지고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핵심을 요약한 그런 내용도 함께 보여드리고 합니다. 24년간 거의 모든 대형은행이죠. 농협, 신한, KB, 우리, 하나, 기업은행에서 매년 수백 명씩 계속해서 수강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주 검증된 강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